제 모든 젊음과 미래를 바쳐 헌신했던 군인 남편. 마침내 남편의 화려한 소령 진급식이 열리는 날, 그는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5년 전 뱃속의 아이와 함께 저를 차갑게 내버렸던 바로 그날부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해 왔는지를요, 남편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5년간 그를 짓밟고 일어선 아내가 바로 자신의 승진을 결정할 후원사의 대표가 되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제 손으로 직접 그의 어깨에 달린 가짜 명예를 떼어내고 법의 심판대 위에 그의 모든 죄를 올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안온한 행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군인의 어깨가 나라를 지탱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거센 폭풍을 감당하는지 아는 이는 드물죠. 모두가 장교의 아내라는 삶이 빛나고 명예로울 거라 생각하지만 저 이서윤에게 그 삶은 뼛속까지 시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남편인 박준혁 대위가 권력의 사다리를 마음 편히 오를 수 있도록 스스로 희미한 그림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본래 바닥 없는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첫 아이를 잃은 슬픔에 가장 연약하게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존경에 마지 않던 그 남자에게서 두 손이 빈 채로 길바닥에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부유한 내연녀를 맞이할 길을 터주기 위해서였죠. 배신자는 시골 출신의 보잘것없는 여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영광의 레드카펫을 얻었다고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넓고 촘촘해서 인과응보는 가장 의기양양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5년 전 그 대위가 온갖 꽃으로 치장된 화려한 진급식에서 새로운 계급장을 받기 위해 명예의 단상으로 오르려던 바로 그 순간, 막강한 힘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하자 수백 명이 모인 강당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익숙한 어깨, 저 단정한 정장,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저 눈빛.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이서윤은 과연 어떻게 돌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이 나라의 엄정한 법 절차에 따른 처절한 심판은 과연 얼마나 잔인하게 펼쳐질까요? 늦여름의 장대비가 도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줄기는 낡은 군인, 관사의 녹슨 양철 지붕을 쉴 새 없이 때렸습니다. 세월에 뒤틀린 낡은 목재 창문 틈으로 파고든 바람은 축축한 냉기를 몰고 20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낡은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배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5개월 차에 접어들어 가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리듯 부드럽게 태동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 기쁨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오시 축축하게 달라붙었지만 뼛속은 오한으로 시렸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고열은 지금까지도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이간 유리 탁자 위 휴대폰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누르고 귀에 댔습니다. 또다시 감정 없는 뚜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더니 이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남편 박준혁에게 건 15번째 전화였습니다. 오후에 그는 부대 비상 대기, 오늘 못 들어감 이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군사경찰 수사관이라는 그의 직업적 특성을 이해했기에 저는 그가 임무를 수행하는 날에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귀찮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초저녁부터 은은하게 시작된 복통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덮쳐올 때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하려던 참에 휴대폰 화면이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남편의 전화가 아닌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비 오는 날의 약한 전파 탓에
사진 파일 하나가 느릿느릿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사진이 선명해지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빗물에 번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남편의 오토바이가 번쩍이는 여성용 스쿠터 옆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배경은 엄숙한 부대 정문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로비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짧지만 도발적인 문구가 따라왔습니다. 네, 남편. 지금 나랑 비상대기 중이야. 그만 전화해. 귀찮으니까. 머릿속이 윙윙 울리고 온몸에 피가 정수리로 쏠렸다가 그대로 굳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악의적인 장난이거나 남편에게 원한을 품은 범죄자의 함정일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저 장신의 말은 체형, 그리고 바로 어제 제가 직접 빨아 널어준 짙은 남색 바람막이를 걸친 남자의 모습은 틀림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아랫배에서 치명적인 통증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쓰러졌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엄마로서의 본능이 방금 닥친 배신감마저 있게 했습니다. 우선 아이부터 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쥐어짜 창틀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얇은 비닐 우비를 대충 걸치고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비는 얼굴을 때려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매일 다니던 관사에서 도립병원까지의 익숙한 길이 하얗게 쏟아지는 빛 속에서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오토바이를 몰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은 천둥 번개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병원까지 1km도 채 남지 않은 사거리에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갑자기 제 눈을 정통으로 비췄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없이 최고 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고 운전자는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물에 젖은 도로는 미끄러웠고 뒷바퀴가 그대로 헛돌았습니다. 정체불명의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적으로 제 핸들을 강하게 들이받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한 충격에 저는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랫배가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인간의 모든 인내의 한계를 넘어 덮쳐왔습니다. 저는 붉게 물들어가는 빗물 웅덩이 속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귓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행인들의 비명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완전히 암흑 속으로 빠져들기 직전 남편의 차가운 얼굴과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 교차하며 제 영혼을 옥죄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귓가에서는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온몸이 무서울 정도로 텅 비고 가벼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5개월 된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있던 그곳은 이제 밋밋하게 평평할 뿐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군복 차림이었지만 겉에 입었던 바람막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아내를 향한 안타까움이나 죄책감은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과장으로 보이는 의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근엄한 표정으로 저를 가득한 동정심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시는군요. 의사는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맥을 짚어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 씨,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사고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컸고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고열까지 지속되어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궁 파열이 심각해서 앞으로 임신이 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제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그 비오는 밤에 이미 다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고
가슴은 모래사장에 내던져진 물고기처럼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 이 가난하고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이가 이제 차가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우리 부부를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 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원 VIP실은 순식간에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다가와 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발치에 팔짱을 낀 채 서서 차갑고 거리감 있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만족해? 당신의 망상 같은 질투심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어. 알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난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이 기묘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저는 사진에 대해 묻지도 공정함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남편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군인 특유의 근엄하고 단호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말했잖아. 중요 사건 때문에 비상대기 중이었다고. 유라 씨가 범죄 조직에게 협박을 받아서 그 아버지 부탁으로 우리 부서에서 증인 보호 지원을 나간 거야. 호텔에 차를 댄 건 상부 지시에 따라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였고.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미행하고 몰래 사진이나 찍다가 미친 사람처럼 비 오는 밤에 뛰쳐나간 거야? 교통경찰이 작성한 현장 기록 다 봤어. 당신 혼자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거지. 어떤 차도 당신을 치지 않았다고. 의사도 당신이 이전부터 가벼운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하잖아.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파괴하고 있고 내 앞길까지 망치고 있어. 저는 남편의 말을 하나하나 들으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불륜을 공무로 둔갑시키고 상간녀의 음험함을 보호가 필요한 연약함으로 포장했으며 명백히 의도된 사고를 망상에 빠진 자의 소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부대 내에서 평판이 나빠지는 것, 곧 있을 소령 진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유라 집안의 막대한 재산이라는 구명주를 놓치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가난한 출신인 그가 꿈에서도 볼 수 없었던 권력의 정점으로 자신을 이끌어줄 그 재산을 말입니다. 남편은 다가와 서류 가방에서 반듯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몸이 이불에 던졌습니다. 아이도 이제 없으니 우리 사이의 정도 여기까지인 것 같네. 서윤아, 나에겐 내조를 잘하고 내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해. 하루 종일 의심하고 소란 피워서 상사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혼 서류야. 내가 먼저 서명했어. 지금 사는 관사는 부대에서 나한테 배정된 거니까 내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짐 빼. 재산은 별거 없지만 치료비 하라고 500만 원 남겨둘게. 눈앞에 흑백 서류를 보며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제가 KAIST 수석 졸업장과 서울에서의 빛나는 미래를 포기하고 그의 아내가 되어 뒤에서 셔츠를 다려주겠다고 했을 때 이 남자는 제게 무엇을 맹세했던가요? 이제 제가 아이를 잃은 바로 그 순간 수술 자국이 아물기도 전에 그는 저를 넝마 조각처럼 길거리에 내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톨의 연민도 없이 제 떨리는 손이 옆에 놓인 검은색 펜을 집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지도 애원하거나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본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어떤 말이든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아내 칸에 이서윤 세 글자를 단호하게 적었습니다. 날카로운 필체는 마치 심장에 새기는 저주처럼 종이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군복을 바로잡더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울리는 그의 구둣발 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병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 빗줄기는 잦아들고 그 자리를 새날의 희미한 빛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의 짐은 네 귀퉁이가 달아빠진 낡은 천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초가을의 건조한 햇살이 길가에 가로수를 노랗게 물들이기 시작한 어느 늦은 오후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남긴 500만 원. 저는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봉투에 그대로 담아 병원 침대 머리맡에 두고 나왔습니다. 제게는 저만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짓바려 조각났지만 아직 죽지는 않은 자존심. 아랫배의 수술 자국은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며 잔인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이도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된 낡은 관사에는 돌아가짐을 챙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옷 몇 벌과 대학 시절에 보던 자동화 공학, 전공 서적 몇 권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만약 그곳에 돌아간다면 같은 관사에 사는 다른 군인 아내들의 캐묻는 눈초리와 수군거림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정하거나 더 나쁘게는 남편과 최유라가 공들여 퍼뜨린 박대위 아내가 정신병에 걸려 질투망상으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는 소문을 믿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잡아타고 도시 북쪽 공당 근처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옥탑방을 찾아갔습니다. 12제곱미터도 안 되는 낮은 양철 지붕이 덮인 방이었습니다. 벽의 시멘트는 곳곳이 벗겨져 속에 붉은 벽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120만 원, 보증금으로 한 달치를 선불로 내야 했습니다. 지갑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보며 저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돈은 제가 결혼 전에 중국어 기술 자료를 번역해주며 모아둔 쌈짓돈이었습니다. 옥탑방에서의 첫날들은 몸과 마음을 모두 갉아먹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음의 폭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생계의 폭풍이 닥쳐왔습니다. 저는 중고 휴대용 가스버너와 작은 양은 냄비, 그리고 컵라면 몇 개를 사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떤 밤에는 양철 지붕이 낮 동안 모은 열기를 뿜어내 방안이 찜통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시멘트 바닥에 깔린 대나무 돗자리에 웅크리고 누워 아직 아물지 않은 수술 자국을 감싸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뱃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던 아이의 감촉이 제 모든 젊음을 바쳐 가꾸려 했던 작은 가정에 대한 꿈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가 감상에 너무 오래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KIST 자동화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제 본성이 인생의 패배자처럼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밍밍한 국물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후 저는 작은 접이식 책상에 앉아 낡은 노트북을 켜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온갖 커뮤니티와 구인 사이트를 뒤져 소프트웨어 테스트, 코드 번역, 기술 자료, 기계 도면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단돈 몇만 원짜리라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받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몸이 녹초가 되어 눕자마자 잠이 들도록, 남편의 배신을 떠올릴 시간조차 없도록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3개월 후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몇백만 원의 돈이 모였을 때 저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사회 밑바닥에서 이런 푼돈을 버는 일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발판이 필요했고 지금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원장을 역임하셨던 오 교수님 뿐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연구의 길을 포셔게 하고 결혼을 택했을 때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아껴주셨던 분입니다. 저는 연구소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교수님을 뵙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제자의 모습에 오 교수님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활기차고 총명했던 예전의 이서유는 온데간데 없고 깡마르고 눈두덩이 퀭하며 안색이 파리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이혼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가정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으셨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도 이렇습니다. 이제는 연구에만 다시 매달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제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실 수 없을까요? 오 교수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분야에 계셨기에 박준혁 대위의 추문과 그가 이혼 직후 대형 운송업체 회장의 딸인 최유라와 공공연하게 만남을 가진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자가 어떤 일을 겪었을지 그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오 교수님은 제 쪽으로 찻잔을 밀어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학업을 중단했을 때 내가 며칠 밤낮으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아쉬웠네. 자네의 시스템적 사고와 암호화 프로그래밍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야. 마침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국책과제로 무인기를 이용한 국경 감시 및 보안 암호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네. 보안 등급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라 압박이 심하고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데 자네 견딜 수 있겠나? 견딜 수 있습니다. 이제 제게는 일 말고는 잃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에서 두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오 교수님의 보증하에 독립 프로젝트 보조연구원으로 보안연구실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계약은 연구소 명의가 아닌 객관성과 보안 유지를 위해 별도로 구성된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팀 소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코드와 암호화, 알고리즘의 세계로 파고들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먹고 간이 접이식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잊고 있던 모든 지식은 무서운 속도로 업데이트되었고 인생의 쓰라린 경험과 결합된 제 수학적 사고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큰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인기 UAV를 이용한 국경 감시 및 이동 추적 시스템은 대부분 부품과 제어 소프트웨어를 비싼 값에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었고 보안성도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 교수님과 함께 광범위한 탐지가 가능하고 위성을 통해 비밀 자금 흐름과 은밀한 위치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국산 암호화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기술 자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수님의 지원과 제 뛰어난 능력 덕분에 저는 몇몇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G테크라는 이름의 작은 기술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멤버로 30제곱미터짜리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메인 프로그래머이자 테스트용 부품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납땜 연기가 자욱한 회로 기판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새운 수많은 밤, 테스트 비행 중 시스템이 추락하며 실패를 거듭했던 순간들,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3년째 되던 해 G테크는 국방부의 실전 테스트에서 자사의 장거리 드론 제어 소프트웨어가 2개의 해외 경쟁 업체를 압도하며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G테크의 시스템은 정확한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다층 보안 구조와 뛰어난 전파 방해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대규모 계약이 성사되면서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G테크는 무명의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 기업 Gtech으로 발돋움했고 수백 명의 직원을 둔 규모로 성장하여 도심의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31살이었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옥탑방 시절의 초췌함은 사라지고 성공한 여성 기업인에 세련되고 날카로운 모습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긴 머리를 잘라내고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에 가볍게 웨이브를 주었습니다. 항상 섬세하게 재단된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국군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책임지는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회장으로 알았지만 제가 과거의 잿더미 아래서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20층의 개인 집무실에 앉아 길 아래 개미처럼 움직이는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와 제 책상 위에 기밀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박준혁 대위 소속 부대와 최 회장 일가의 운송회사 사업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입니다. 박준혁은 아내 소유의 고급 아파트 침실에 있는
대형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대위 군복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3개의 계급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크게 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가의 재정적 지원 덕분에 낡은 관사에 살던 시절보다 훨씬 풍채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 깊은 곳에는 권력과 허영에 대한 갈증이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대위라는 계급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 소령 진급 심사는 그가 정식으로 부서 지휘관급 간부 대열에 들어서 단순한 실무자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최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와 비싼 실크 슬리퍼가 끌리는 소리가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실크 잠옷을 입고 주스잔을 든 채 익숙한 오만한 표정으로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꼴이 아주 가관이네. 아직 정식 발령 난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그 군복 쳐다보면서 폼 잡고 어제 우리 아빠가 인사과 그 영감한테 3억 꽂아주지 않았으면 그 소령 자리 당신 차례까지 오지도 않았어. 알기나 해? 이번 기수의 윗분들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주머니가 비면 말짱꽝이야. 최유라는 입술을 비죽이며 반은 농담, 반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굴욕감이 솟구쳤지만 그는 재빨리 그것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지난 5년간 이것이 최씨 집안의 사위가 되기로 한대가였습니다. 최유라는 단 한 번도 그를 존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와 운송업계에 거물인 그녀의 아버지에게 박준혁은 그저 군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비호 세력이자 가족 회사의 과속 화물 트럭 운행을 합법화하고 보호해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승진할 때마다 그 비호막은 조금 더 커지고 더 많은 불법을 가려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박준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다가가 침실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장인어른이랑 그쪽 어르신 사이에 돈 오간 건 내 정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일이야. 부대 안에서는 듣는 귀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다 같이 죽는 수가 있어. 최유라는 콧방귀를 끼며 화장대 위에 주스잔을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겁은 많아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인데 돈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흔적 지우려고 어떤 유령 회사 계좌로 세탁하는지 사람들이 알 것 같아? 당신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급장 받고 다음 달에 우리 회사 차들 관내 지나갈 때나 잘 처리해줘. 요즘 교통 단속반이 너무 빡빡하게 굴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일이 안 풀린다고. 박준혁은 대답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고급 서류 가방을 열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꾸며진 공적 조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소령 자리를 위해 그는 부하들이 해결한 복잡한 형사, 경제 사건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성과로 둔갑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가도가 군이라는 권력과 처가의 두둑한 돈다발로 짜인 레드카펫 위에 놓여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박준혁은 자신들 부부의 호화로운 생활과 은밀한 계획들이 지태시 그룹 최고 보안실의 컴퓨터 화면 위에 낱낱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서윤은 커다란 가죽 의자에 조용히 앉아 화면에서 계속 숫자가 바뀌는 자금 흐름도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태치가 개발한 자동화된 사이버 보안 스캐닝 시스템은 국방 안보 분야의 뇌물수수나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의심 계좌를 탐지하는 시범 운영 허가를 받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최 씨 일가의 비밀 계좌에 자동으로 경고 플래그를 띄운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저희 충실한 비서가 다가와 상세한 입출금 내역이 담긴 서류처를 건넸습니다. 3억 원이 최 씨 일가의 유령건설 자재회사 계약금 형식으로 군구 인사심의위원회의 핵심 간부 안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간접적인 수혜자는 박준혁 대위입니다. 이 검은 돈은 바로 어젯밤에 이동했으며 저희 암호화 보안 시스템이 모든 전자 거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길고 가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가슴이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제 아이의 목숨을 짓밟고 부귀영화를 좇은 두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감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오늘의 이 자리를 위해 실험실의 그림자처럼 살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보잘것없는 대위일 때 고발했다면 그가 받을 처벌은 그를 고통스럽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준혁처럼 허영심이 강한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벌은 그가 명예의 정점에 손을 뻗어 세상을 다 가진 듯 착각하게 만든 다음 발밑의 땅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감찰부와 군 수사처 쪽에서는 회신이 왔나요? 저는 겨울 호수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원본 서류와 반박 불가능한 모든 전자증거는 이틀 전 기밀문서 형태로 전달되었습니다. 군 수사처장께서 매우 단호한 입장이십니다. 이미 비밀리에 전담팀을 꾸려 사실 확인 및 불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왜 처음부터 박준혁의 심사 자격을 정지시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음 주 종합평가 및 포상식에 그가 계속 참여하게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눈동자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위험? 나는 그 행사가 아주 성대하고 장엄하게 열리길 원해요. 남편의 부대는 지텍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국경 감시 장비 지원 패키지를 받았어요. 총간부 지휘관들이 직접 와서 제막식도 하고 우수 간부들에게 계급장도 수여하겠죠. 나는 박준혁이 그의 가장 멋진 예복을 입고 가장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곳에 서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일어서서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광활한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해는 저물어 가로등이 작은 불꽃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저를 망상에 빠진 미친 여자라며 자신의 출세기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그에게 최 씨 집안의 돈으로 짜인 레드카펫이 그를 실제로 어디로 인도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한편 최 씨 일가의 저택에서는 운송업계의 거물인 최 회장이 사위 박준혁과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호탕한 웃음소리가 호화로운 거실 한 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회장은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박준혁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습니다. 박서방, 이번에 소령 달면 말이야. 이 아비가 다니는 국도 좀 널널하게 풀어줘야겠어. 요즘 우리 회사 컨테이너 차들이 밤에 다니는데 새로운 젊은 놈들이 자꾸 귀찮게 군단 말이야. 자네가 상관이 되면 그놈들 다른 데로 보내서 아비 사업 좀 편하게 하게 해줘. 박준혁은 술잔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위만만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다음 주에 임명장 받고 나면 제가 직접 장거리 순찰팀 인사를 재편하겠습니다. 이 바닥에서 제 말 한마디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군구의 대강당은 요즘 들어 평소보다 훨씬 분주하고 활기찼습니다. 행사장 설치팀의 망치 소리, 방송 장비를 테스트하는 스피커 소리가 노란 페인트 칠이 된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종합평가 및 포상식이 아니라 최첨단 국경 감시 기술 시스템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 지테가 후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행사에는 총간부와 지휘부의 고위급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고 부대 내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작은 실수 하나 없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복장을 단정히 했습니다. 준비실에서 박준혁은 대형 거울 앞에 서서 중대한 행사를 위한 새하얀 예복의 주름을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빛나는 훈장과 금속 명찰이 이미 달려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박준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인사 심의는 어제 오후에 끝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번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명단 가장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장인의 3억 원이라는 돈이 절차나 연공서열이라는 모든 장애물을 완벽하게 제거해 준 듯 했습니다. 박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성공,
돈, 명예가 모두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온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간부 가족들을 위한 앞쪽 좌석에 최유라가 눈에 띄는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초가을의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고급스러운 모피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목과 손에는 다이아몬드 장신구가 강당의 강한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최유라의 등장은 주변에 앉은 다른 군인 아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금세 끌어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운송업계 거물 최 회장의 딸이라는 것과 박준혁이 가난한 전처와 이혼한 직후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사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자리에 앉아 옆에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차림의 여성들을 경멸적인 눈초리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실크 부채를 꺼내 붙이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함께 온 비서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 강당은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약해?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한테 일본산 중앙 냉방 시스템이라도 후원하라고 할걸. 이러다 내 수천만 원짜리 화장 다 망가지겠네. 이따 준혁 씨 계급장 받을 때 오른쪽 각도에서 예쁘게 찍어줘야 해. 오늘 중앙에서 높은 그룹 회장님도 오셨다니까. 나중에 준혁 씨 더 높이 올라가려면 홍보 확실하게 해야지.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했습니다. 돈을 믿고 거만하게 구는 최유라의 성격은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군 계급 명예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이 현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가난뱅이 이서윤을 박준혁의 인생에서 쫓아내고 권력 있는 장교의 아내 자리를 독차지한 승리자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GTH 그룹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군구의 정문 유병소를 조용히 통과했습니다. 정문 유병은 VIP 출입증을 확인한 후 엄숙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이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닿는 단발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 지저귀면서도 날카로운 얼굴선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오 교수님과 지휘부의 고위급 장성 두 분이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걸으면서 매우 친밀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이번 GTX의 암호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지난주 시범 운영에서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소장 계급의 장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지휘부에서는 이 대표님 같은 젊은 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바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최 측에서는 대표님을 직접 연단에 모시고 우수 간부 표창 수여식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서윤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띈 미소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장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저희 GTC의 큰 영광입니다. 저희는 항상 가장 실용적이고 안전한 기술로 장병 여러분께 기여하고 싶습니다. 귀빈 전용 통로로 들어가기 전 이서윤은 복도 구석진 곳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비서가 옆으로 다가와 강당 좌석 배치도가 표시된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박준혁은 무대 뒤에서 등단을 준비 중입니다. 최유라는 왼쪽 세 번째 줄 가족석에 앉아 있습니다. 비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감찰부 및 군 수사처 특별팀과의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강당 뒤편의 CCTV 관제실에 대기 중입니다. 이서윤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다 새하얀 예복을 입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준혁의 클로즈업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5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그는 병원 침대 발치에 서서 제게 이혼 서류와 함께 잔인한 모욕의 말을 던지고 명예를 좇아 떠났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의 앞에 나타나 정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을 택하고 실험실에 파고들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며 오늘 박준혁이 우러러 보아도 결코 닿을 수 없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강당이 참 아름답네요. 이서윤은 태블릿 PC 화면을 끄고 강당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대형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쇼를 좋아하는 자들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길고 웅장하게 3번 울렸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강당 전체가 즉시 자리를 정돈했고 엄숙한 분위기가 되살아났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고위급 대표단이 연단으로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박준혁은 대표단 좌석을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후 주택 후원사 회장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내심 군구사령관조차 깍듯이 대하는 그 막강한 권력의 여성이 누구일지 궁금했습니다.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자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행사 대표단을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 지테치 회장 이서윤 님이라는 이름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박준혁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가슴을 꽉 쥐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분명 이름이 같은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5년 전 그가 쫓아낸 가난한 시골 여자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수사관으로서의 직감이 불안한 예감을 싹 틔웠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강당의 크고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이 양옆으로 도열한 의장대 사이로 입장했습니다. 이서윤은 2명의 장성 사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렬한 무대 조명 아래 그녀의 검은색 정장은 모든 시선을 빨아들이는 듯했고 당당한 태도와 차분한 걸음걸이 그리고 지적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강당의 모든 사람들을 그녀에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최유라의 오만한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실크 부채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최유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앞 좌석 등받이를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이 휘어질 정도로 꽉 붙잡았습니다. 아냐,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저 엑스이? 최유라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접근해서 환심을 사라고 신신당부했던 중앙의 VIP, 그 막강한 권력자가 바로 5년 전 자신이 사람을 고용해 유산시키고 비 오는 밤에 빈손으로 쫓아냈던 바로 그 여자라니. 최유라는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원초적인 공포가 솟아나 목을 졸랐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최유라는 벌떡 일어나 소란을 피우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통로에 서 있던 2명의 경호원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고위급 행사 보안요원의 엄중한 눈빛은 찬물처럼 최유라를 다시 자리에 주저앉혔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무대 반대편에서 박준혁은 흙으로 빚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박준혁은 눈을 3번이나 비비고 손톱이 하얘지도록 나무 문틀을 꽉 쥐며 이것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귀빈들과 악수하고 대표단 첫 줄 중앙의 벨벳 의자에 태연히 앉는 저 여자는 틀림없는 이서윤이었습니다. 외모의 변화, 날카로운 단발머리, 그리고 압도적인 기품도 3년간의 결혼 생활 내내 보아왔던 익숙한 얼굴의 윤곽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준혁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돈도 백도 없는 시골 여자가 어떻게 이혼당한 후에 50억짜리 국방 기술 계약을 쥔 대기업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지난 5년간 그녀는 무엇을 한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오늘 그녀가 이곳에 나타난 것이 자신의 소련 계급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박준혁 대위님, 곧 순서입니다. 위치로 가시죠. 행사 진행 요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박준혁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마른 침을 삼키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새하얀 예복과 가슴에 달린 빛나는 훈장을 내려다보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군의 진급 절차는 부대인사위원회가 서류, 연공, 서열, 그리고 이미 은밀하게 처리된 3억 원이라는 돈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서윤이 아무리 후원사회장이라도 그녀는 외부 기업인일 뿐 군 내부 인사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 게다가 이곳은 수많은 고위 간부들이 지켜보는 엄숙한 자리다. 그녀가 함부로 행동할 리 없다. 그래, 나는 이미 돈으로 다 처리해놨고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여자 하나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 박준혁은 떨리는 몸을 억지로 고추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당의 스피커에서 사회자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의 복잡한 생각을 끊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전투 요원 포상 및 진급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진급자에게 계급장 수여를 위해 존경하는 김판석 중장님과 GTEC 글로벌 이서윤 회장님을 명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서윤은 여유롭게 일어나 검은색 정장 재킷을 정돈하고 연단 중앙의 명예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2명의 비서가 붉은 벨벳 쟁반을 들고 따랐습니다. 쟁반 위에는 새 계급장과 고급스러운 가죽 커버에 담긴 임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그곳에 서서 평온한 얼굴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당 중앙 통로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급자를 축하합니다. 박준혁 대위님, 연단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행진곡이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군인의 자세에 맞게 당당하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연단의 계단을 하나씩 올랐습니다. 가슴은 쫙 폈지만 발걸음은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가 지정된 위치에 서서 이서윤과 불과 반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마주했을 때 그녀에게서 나는 차갑고 은은한 우디 계열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유라의 진하고 비싼 향수와는 전혀 다른 향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이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행사를 위해 쟁반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속에서 오만함과 거만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대기업 회장이 되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 영광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 당신은 결국 소련 계급장이 담긴 쟁반을 직접 들고 내가 새로운 권력의 계단으로 올라서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박준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이서윤에게 보란듯이 결국 내가 승리자라고 말하는 듯한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서윤은 박준혁의 얼굴에 피어나는 자만 섞인 미소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피하지도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덫에 걸렸으면서도 자신이 아직 초원을 자유롭게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짐승을 관찰하는 사냥꾼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옆에 선 중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과 대표에게 마이크 앞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당 전체가 즉시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무대를 주시하며 부대 최연소 소령 진급자로 소문이 자자했던 박준혁이 계급장을 수여받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차렷 자세로 서서 턱을 살짝 들고 인생 최대의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연단 오른쪽의 마이크에서 가벼운 잡음이 들리더니 이내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사과 대표인, 감정 없는 네모난 얼굴의 중령이 마이크 앞에 서서 붉은 가죽 표지에 쌓인 두꺼운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헛기침을 한 뒤 대형 스피커를 통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수백 명이 모인 강당 구석구석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군구 감찰부 및 군 수사처 합동 실태 조사와 공식 결론에 근거하여 어젯밤 23시부로 소집된 고등징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지휘부를 대표하여 긴급 공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박준혁은 여전히 차렷 자세로 서 있었지만 결론과 긴급 공문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들리는 순간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일반적인 진급 발표는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또는 우수한 공적을 인정하여 라는 말로 시작해야 했다. 베테랑 수사관으로서의 본능이 불길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냉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올라와 그의 얼굴 근육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결정 번호 405 간부 비위 처리 관련 수사과 소속 박준혁 대위에 대한 소령 진급을 불허한다. 낭독자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단조로웠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박준혁의 머리 위에서 터지는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어지러웠고 귓가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윙윙거렸으며 머릿속이 하얘져 명예의 단상 위에서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근거림, 놀라움에 찬 고갯짓, 그리고 아래에 있던 동료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일제히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흰 예복의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따른 공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사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지며 엄숙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박준혁 대위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조직적인 진급 청탁에 가담하였으며 사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후원을 받아 군 인사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바, 이는 군 규율과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위원회는 박준혁에 대해 군적 박탈 및 당에서 제명하는 중징계를 결정한다. 이 조치는 본공문 공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아닙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건 착오입니다. 박준혁은 입술을 달싹이며 해명하려 소리쳤지만 목이 메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헐떡이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새하얀 예복,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가슴에 빛나는 훈장들은 이제 영혼 없는 시신에 걸쳐진 상복처럼 보였습니다. 장인의 3억 원, 출세기를 사기 위해 돈으로 엮은 유령 계약, 그 모든 것이 그의 정치적 생명의 못을 박는 사형 선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등골을 타고 흐르는 굴욕감에 온몸을 나무십처럼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5년 전 박준혁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소리치거나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긴 손으로 소련 계급장이 담긴 붉은 벨벳 쟁반을 옆에 선 비서에게 넘겼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박준혁과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의 깊고 차가우며 고요한 눈동자를 비췄습니다. 수백 쌍의 눈과 부대의 기록용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이서윤은 박준혁의 어깨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잿빛이 된 박준혁의 얼굴은 가까운 거리에서 전철을 바라보는 그의 눈의 간절함과 극도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그의 왼쪽 어깨에 달린 대위 계급장을 단호하게 잡고 힘껏 잡아챘습니다. 찍 하는 천 찢어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 3개의 그 계급장을 텅 빈 붉은 벨벳 쟁반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 어깨로 손을 옮겨 남은 계급장마저 떼어냈습니다. 그 행동은 매우 침착하고 여유로웠지만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잔인했습니다. 군대에서 모든 부대원과 고위 지휘관이 지켜보는 영광의 단상 위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계급장을 뜯기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발가벗기는 가장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서윤은 박준혁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가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볍게,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가 천근만근의 무게를 담아 뼛속까지 시리게 울렸습니다. 이 소령 계급장은, 그리고 지테치가 부대에 후원한 이 모든 첨단 보안 기술은 당신이 짊어질 자격이 없습니다. 5년 전 비 오는 차가운 밤에 당신은 최씨 집안의 돈다발을 쫓기 위해 내 자존심을 남김없이 벗겨냈죠. 오늘 이 화려한 꽃으로 가득한 강당에서 바로 이 태양 아래 내 손으로 직접 당신의 그 가짜 명예를 벗겨내겠습니다. 박준혁의 두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졌다고
오만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영광의 단상 위로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두 팔은 축 늘어졌고 머리는 연단의 나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굴욕의 땀과 눈물이 섞여 계급장이 사라진 하얀 옷깃을 흠뻑 적셨습니다. 강당 양쪽 무대 뒤편에서 법 집행요원과 수사관들의 절도 있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연단으로 똑바로 향했습니다. 3명의 요원이 박준혁을 둘러싸고 방금 군적을 박탈당한 자에 대한 중대 비위 조사 절차에 따라 제압 준비를 했습니다. 수사관들의 포위망이 좁혀지자마자 박준혁은 비참하게 무릎 꿇은 자세에서 억지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2명의 호송 요원이 양옆에서 그의 팔꿈치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하얀 예복은 이제 흐트러져 있었고 양쪽 어깨에는 이서윤의 단호한 손길에 뜯겨나간 거친 실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영혼 없는 시신 같았고 무릎이 떨려 두 발이 연단 바닥에 질질 끌리며 강당 아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강당 전체의 시선이 갑자기 무대 위에서 관객석으로 옮겨갔습니다. 박준혁이 중앙 통로를 지나는 순간 사복 차림의 군수사처 소속 다른 수사팀 4명이 아까부터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최유라의 자리 왼쪽 3번째 줄 가족석으로 똑바로 향했습니다. 최유라는 박준혁이 군적을 박탈당하고 엄숙한 태도의 남자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고 어깨에 걸치고 있던 비싼 모피숄이 바닥으로 떨어져 구두발에 무참히 짓밟렸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는 데 익숙했던 아가씨의 오만한 본능이 그녀를 소리치게 만들었고 저항하기 위해 앞 좌석 등받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최 회장이야. 운송회사 회장이라고. 누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준혁씨, 무슨 말이라도 해봐. 왜 저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가? 앞장선 수사관은 그녀의 고함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붉은 직인이 찍힌 문서를 꺼내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낭랑하게 공표했습니다. 우리는 군 수사처 소속이다. 새로 확보된 증거와 복원된 증인 진술에 근거하여 5년 전 발생한 고의적 상해 및 교통사고 교사 혐의로 최유라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린다. 순순히 따라주기 바란다. 모든 저항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다. 무슨 사고? 난 몰라. 당신들 저 이서윤이라는 X한테 속은 거야. 너 네가 날 모함한 거지? 최유라는 미친 듯이 연단 위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서윤이 여전히 침묵하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돈 많고 내가 준혁씨 차지한 게 질투나서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쇼하는 거지?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5년 전에 걔가 혼자 차에 뛰어든 거지 나랑은 상관없다고요? 수사관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2명의 여성 수사관에게 신호를 보내 최유라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공무용 장비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텍지가 전담팀에 제공한 비밀 저장 시스템에서 복원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5년 전 최유라 자신의 앙칼지고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똑바로 들이받아. 걔 뱃속에 애만 없어지면 내가 2천만 원 더 줄게. 남쪽으로 튀어. 박준혁 요즘 진급 때문에 돈 필요한 거 알지? 걔 마누라가 유산하면 바로 이혼할 거야. 녹음이 끝나자마자 최유라 주변에 앉아있던 모든 부인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나며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이아몬드를 자랑하며 권력과 돈을 뽐내던 그 여자가 사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해치기 위해 돈으로 사람을 사는 악독한 범죄자였다니. 최유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았고 손목에 찬 진주 팔찌가 의자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오만함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던 박준혁은 녹음 내용을 똑똑히 듣고 아내가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며 치명타를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지어낸 이유들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첫 아이, 그의 핏줄은 아내의 부주의가 아니라 바로 저기 서 있는 악독한 여자의 손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최유라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혐오와 울분으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최유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너였어. 네가 내 아이를 죽였어. 이 악마 같은 X. 네가 내 모든 걸 망쳤어. 최유라는 울부짖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번진 화장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준혁씨, 살려줘! 아빠, 살려주세요! 나 감옥 가기 싫어! 그들 부부의 혼란스럽고 굴욕적인 모습이 대강당 중앙 통로에서 펼쳐졌습니다. 부대의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며 엄중한 징계 자료로 남을 이 비참한 장면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나서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최 회장의 돈으로 맺어졌던 인맥과 약속들은 이제 우스꽝스러운 희극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준혁과 최유라는 강당 밖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인 법 집행기관의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촘촘했고 두 배신자의 미래는 차가운 차문 뒤로 공식적으로 닫혔습니다. 이서윤은 연단 위에 서서 두 범죄자의 막이 내리는 과정을 높은 곳에서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성공한 복수자의 희열도 과거에 대한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람 없는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지난 5년간 가슴을 짓눌렀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조금은 느슨해진 듯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장이 이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여성의 강인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항상 공평합니다. 오늘 행사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이런 암적인 존재들을 제거하는 것은 부대의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택 씨의 비밀스러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서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법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장군님. 강당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대표단과 장병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이 충격적인 스캔들에 대한 수군거림은 아직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은 몸을 돌려 연단에서 내려와 주최 측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복도를 지날 때 그녀는 문득 커다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5년 전 그 밤 빗속에서 울부짖던 연약한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서윤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며 긍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범죄자 호송 차량의 엔진 소리가 위병소문 너머로 점차 사라지고 군부대 경내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비쳐 깊숙한 곳에 자리한 격리된 유치장 건물 위로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축축하고 낡은 석회 냄새와 굵은 쇠창살에서 나는 녹슨 쇠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군 수사처의 삼엄한 경비구역으로 발을 들여놓는 자는 누구나 어깨를 짓누르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박준혁은 3번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방에는 시멘트 바닥에 고정된 나무 책상 하나와 쇠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아까 입었던 새하얀 예복은 이제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제일 위 단추는 뜯겨나갔으며 양쪽 어깨는 계급장이 뜯겨나간 자리에 거친 실밥이 흉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두 손은 책상 위가로 쇠파이프에 묶여 있었고 평소에 당당하고 위풍당당하던 수사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핏발 선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의 정점에서 굴욕의 진창으로 떨어진 자가 겪는 가장 극심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활하고 상황을 모면하는 데 익숙했던 그의 본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의 머릿속에서는 혼란스럽지만
빠르게 죄를 부인할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이서윤이 전담팀장인 중령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서윤은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간결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여유로웠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앉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출입문 근처의 차가운 회색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전처의 모습을 본 박준혁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였고 책상의 쇠파이프가 수갑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울며 불며 애원하는 대신 억울한 피해자인 척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네가 날 원망하는 거 알아. 5년 전 이혼 때문에. 하지만 날 믿어줘. 난 최유라한테 속았어. 그 집안에 완전히 조종당했다고. 박준혁은 숨을 헐떡이며 쉰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까 그 녹음 파일, 하늘의 맹세코난 전혀 몰랐던 일이야. 그 비 오는 밤에 난 정말 임무 수행 중이었어. 호텔에 차를 댄 건 유라 아버지가 딸이 깡패들한테 협박받는다고 증인 보호해달라고 해서 간 거야. 난 최유라가 사람 시켜서 널 차로 들이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그 아이 아빠인데 내가 아무리 쓰레기라도 어떻게 내 아이 목숨을 걸고 이런 명예를 얻겠어? 날 믿어줘. 누군가 날 모함하려고 증거를 조작한 거야. 이서윤은 방구석에 조용히 서서 3년간 동고동락했던 남자의 연기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평온했고 그의 맹세에도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뻔뻔함은 그녀의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심보다 체면과 출세를 더 중시하는 자가 법정에 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에 떠밀린 무고한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이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고 단조로웠지만 짙은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준혁 씨, 당신이 한때 형사과에서 가장 뛰어난 수사관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조작된 사고 사건을 얼마나 많이 해결했죠? 당신은 물증의 가장 작은 허점까지 파고드는 교활한 머리를 가졌어요. 최유라가 하급 교통경찰이 만든 허술한 현장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당신은 그걸 보고도 아무런 의심이 들지 않았나요? 의사가 내가 우울증으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고 했을 때 당신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 말을 즉시 믿었나요? 박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달싹였지만 반박할 말을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이서윤의 질문은 지난 5년간 그가 애써 땅속에 묻어두었던 치명적인 약점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죠. 이서윤이 조사실 책상으로 다가가 양손을 나무 위에 얹고 박준혁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의 핏발선 동공 뒤에 숨어 도망치려는 비겁함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때 내 뱃속의 아이, 내 가난한 집안은 당신의 출세기를 막는 걸림돌, 무거운 짐이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부대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고 이혼할 완벽한 핑계가 필요했어요. 최 씨 집안의 사위로 당당하게 들어갈 명분이 필요했죠. 당신은 3억 원의 진급 청탁금과 불법 컨테이너 트럭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내 아이의 죽음에 눈을 감은 겁니다. 당신은 속은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 마음속의 악마와 기꺼이 타협했을 뿐입니다. 박준혁은 두 어깨를 나무 책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하얀 예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서윤의 폭로는 그가 방금 애써 세운 마지막 알리바이의 껍데기를 차가운 물줄기로 부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더 이상 그가 몇 마디 거짓 맹세로 구슬릴 수 있는 시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서 그가 5년 전 낡은 서류 더미와 함께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더러운 계산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은 다시 죽음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박준혁의 끊어질 듯한 숨소리와 옆에 앉은 중령 수사관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박준혁은 자신의 뻔뻔한 부인이 전처의 날카로운 논리와 전자증거 앞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라는 명분으로 얻을 수 있는 관용이나 탈출구에 대한 모든 희망이 이서윤에 의해 무참히 짓밟렸을 때, 이서윤에 의해 마지막 알리바이의 껍데기마저 무참히 벗겨지자 박준혁의 마음속 완고함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예와 돈의 후원에 기대 사는데 익숙했던 자의 비겁하고 구차한 본성이 되살아나 그를 극도의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직 수사관으로서의 가짜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경력에 대한 종신형 선고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죄수의 비천한 발버둥만이 남았습니다. 박준혁은 갑자기 온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쇠 파이프에 묶인 두 손을 힘껏 잡아당기자 날카로운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덥수룩한 수염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의 쉰목소리는 비참한 울음소리로 갈라졌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서윤아, 내가 쓰레기 같은 놈인 거 알아. 천벌받아 마땅해. 하지만 부탁이야. 우리 가난했지만 함께했던 3년의 세월을 생각해서 나한테 살 길 한 번만 열어주면 안 될까? 이제 너는 대기업 회장이잖아. 돈도 있고 권력도 있잖아. 지휘부 어르신들한테 네 말 한마디면 무게가 다르잖아. 그냥 이건 가족 간의 갈등이고 오해였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 이 유치장만 나가게 해주면 바로 군복 벗겠다고 맹세할게. 소령 자리도 계급장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박준혁은 묶인 두 손을 이서윤을 향해 뻗으려 했으며 굴욕적인 애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 밑에서 일할게. 경비원도 좋고 운전기사도 좋고 지택제 자빌꾼이라도 괜찮아. 최씨 집안의 3억 뇌물 사건, 5년 전 그 사고만 다시 들추지 말아줘. 군사재판에만 가게 하지 마. 감옥에만 가게 하지 말아줘. 여기서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집안은 고개도 못 들고 살아. 내 명예가 다 사라져. 나 죽는다고? 서윤아. 이서윤은 여전히 축축한 회색 벽의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는 남자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재킷 아래 가슴이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이 남자는 5년 전 엄숙한 군복을 입고 그녀의 병상발치에 서서 그녀가 유일한 아이를 잃었을 때 위조된 보고서와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졌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녀를 망상에 빠진 미친 여자라며 자신의 출세기를 막는다고 말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제 돈으로 짠 가짜 명예가 벗겨지자 그는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이기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비하하며 비천한 종이 되기를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천천히 조사실 책상으로 다가가 양손을 나무 위에 얹고 박준혁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박준혁 씨,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나요? 이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단조롭지만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군의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 지휘부가 우리 집 시장이라도 돼서 내가 마음대로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잡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분명히 말해주죠. 당신 장인이 준 뇌물 3억 원, 당신이 매달 최씨 집안 유령 회사 계좌로 받은 불법 트럭 비호 자금, 그 모든 것은 GTX의 탐지 시스템이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당신을 파면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이고 군의 엄정한 기강입니다. 이서윤은 몸을 바로 세우고 찢어진 박준혁의 예복을 극도의 경멸이 담긴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함하지 않았어요. 나는 단 한 가지 일만 했을 뿐이에요. 당신에게 공평함을 되돌려준 것. 5년 전 당신은 내가 아이를 잃은 후 치료비 하라며 1천만 원을 던져주고 나를 길바닥에 내쫓았죠. 당신은 최씨 집안의 돈과 권력이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당신이 자만할 수 있도록, 소령이라는 영광의 단상에 오를 수 있도록,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장 화려한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 5년을 기다렸어요. 나는 당신이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 그 레드카펫이 사실은 당신의 모든 미래를 묻어버릴 무덤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게 하고 싶었어요. 내 아이의 죽음, 당신이 팔아넘긴 군인의 명예, 그 모든 것은 당신과 최유라가 감옥에서 보내야 할 세월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박준혁은 감옥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었고 권력에 대한 모든 환상, 상류층과의 호화로운 파티는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습니다. 대신 차가운 감방의 내벽, 줄무늬 죄수복, 그리고 동료와 가문의 경멸과 멸시가 떠올랐습니다. 체면과 거칠애를 목숨처럼 여기는 박준혁에게 죄가 드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잔인하다. 박준혁은 초점 잃은 눈으로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망가뜨려? 내가 걔 아빠인데 그 아이의 아빠가 될 자격 당신에겐 없어. 처음으로 이서윤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 단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박준혁은 공포에 질려 목을 움츠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5년간 억눌러 왔던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진정한 아빠라면 권력의 자리와 맞바꾸기 위해 자기 자식의 죽음의 원인에 눈 감지 않아 진정한 아빠라면 자기 아이가 목숨을 잃은 바로 그 밤에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웃고 떠들지 않아. 박준혁 씨, 아이나 정 같은 단어로 당신의 비겁함을 변명하지 마.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판결을 받는 것은 당신 자신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야. 스스로 더러운 길을 택했으면 더러운 결말을 받아들여야지. 불평하지 마. 조사실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전담팀장인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초기 진술조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서윤을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본 뒤 박준혁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대질 시간은 끝났다. 피해자 박준혁 개인 자산 목록 확인서와 군적 박탈 결정서에 서명해라. 오늘 밤중으로 당신을 국군교도소로 이송하기 위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박준혁은 눈앞에 흑백 서류를 보았습니다. 공무용 펜을 쥔 손이 떨려 직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옆 대질 조서에 날카롭게 서명된 이서윤이라는 이름과 텅 빈 자신의 이름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5년 전 그는 그녀의 수술 자국이 아물기도 전에 병원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5년 후 그녀는 유치장에 서서 그가 자신의 모든 정치적 생명을 끝내는 판결문에 스스로 서명하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박준혁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단호하게 3번 조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시멘트 바닥을 울리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멀어져 갔고 그 뒤로 어두운 유치장 복도를 따라 배신자의 뒤늦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에 상쾌한 공기가 가슴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피피처럼 붉은 노을이 오래된 나무 끝을 물들이며 군부대 연병장 위로 길고 얼룩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이미 별관 로비에서 지택지의 차량 문을 열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차에 올라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대고 파란만장했던 하루 끝에 진정한 평온을 찾으려 눈을 감았습니다. 차는 위병소를 조용히 빠져나와 완전히 다른 세상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 도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택계 차량은 불 켜진 도시의 심장부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어둡게 선팅된 차창 너머로 이서윤은 네온 사인의 푸르고 붉은 불빛들이 차의 속도를 따라 흐릿하게 번지며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변함없이 분주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거리에서 붐볐고 고된 하루의 생계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한 명의 위풍당당하던 대위가 명예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없어져도 내일의 태양은 여전히 떠오릅니다. 오직 그 사건의 당사자들의 본질만이 영원히 바뀔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수사처에서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최 회장이 본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조수석에 앉은 비서의 목소리가 차 안의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도시 최고의 변호사 3명을 대동하고 최유라의 보석을 신청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고 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전담팀은 저희가 제공한 자금 흐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 씨 운송회사의 탈세와 뇌물 등 경제 범죄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뒤로 물러나는 고층 빌딩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굳건히 서려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더러운 돈다발과 범죄에 대한 방관으로 속부터 썩어 있다면 올바른 방향에서 불어오는 단 한 번의 돌풍에도 그 거대한 몸통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최씨 집안은 돈을 믿고 딸의 악행을 방관했고 돈을 믿고 사위의 출세기를 샀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막대한 재산이 그들 가문 전체를 법의 진창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냥 절차대로 처리하게 두세요. 이서윤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단조로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자 증거를 넘겼어요. 나머지는 법의 몫입니다. 차는 도심에 위치한 현대적인 고층 빌딩 로비 앞에 멈췄습니다. 이곳은 한 독립법률 사무소의 본사였습니다. 이서윤이 5년 전 그 운전자의 가족법률 대리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였습니다. 최유라의 사주를 받고 그녀를 들이받아 유산시킨 바로 그 남자. 15층의 작은 회의실로 들어선 이서윤은 남루한 옷차림에 가난과 공포의 주름이 깊게 팬 중년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깡마른 18세 아들이 앉아 호화로운 방을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년 전 최유라에게서 2천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뒤 남쪽으로 자취를 감춘 운전자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아내에게 도박빚과 마을 사람들의 냉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위압적인 기품을 풍기며 들어서는 이서윤을 보자 그 여성은 즉시 몸을 떨며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이 재빨리 손을 뻗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앉으세요. 이서윤은 부드럽게 말하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표님,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무릎 꿇고 빕니다. 여성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경찰 아저씨들이 들이닥쳐 남편을 잡아갔을 때 그이가 울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5년 동안 숨어 살면서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다고요. 제 남편이 도박빚 몇 천만 원 때문에 대표님 뱃속의 아기를 해쳤어요. 이제 그이가 잡혀갔으니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아이만은 용서해 주세요. 곧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해요. 이 아이는 아빠의 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이서윤은 엄마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18세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굴욕과 무력감에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에 가슴이 찡하게 아파왔습니다. 문득 자신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최유라의 악독함과 박준혁의 이기심에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고통을 겪었을까? 복수란 결국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 대가는 범죄자가 치르는 몇 년의 징역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골마 터지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유라가 감옥에 가고 최씨 집안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살인 청부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이서윤은 여성에게 티슈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경험에서 우러나온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정하고 제 말을 들으세요. 아주머니 남편이 죄를 지었으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저 또한 그를 위해 탄원서를 쓰지 않을 겁니다. 제 아이의 죽음은 법정에서 공평한 대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것이고 저건 저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머니를 만난 것은 협박하거나 빚을 독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서윤은 운전자의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너그럽지만 엄격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진우라고 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는 잘못했고 그 대가로 감옥에 가서 나와 내 아이에게 빚을 갚아야 해. 하지만 네 인생은 내 것이야. 아버지의 판결과는 상관없어. 우리 지택 법무팀이 확인해 보니 너는 다음 학기 KIST에 지원할 자격이 충분하더구나. 내가 변호사에게 네 신상 정보가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해달라고 요청해 두었어. 만약 네가 합격하면 지택스에서 네 4년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말을 들은 중년 여성은 멍한 표정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 오면 욕설과 함께 자신들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낼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신가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이서윤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건은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올바른 인생을 살고 절대로 돈이나 가난을 핑계로 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명예를 짓밟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18세 소녀는 이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깡마른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대표님, 맹세할게요.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윤은 일어나 두 모자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나무 문이 닫히자 그녀는 사무실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층의 바람은 늦가을 밤에 서늘한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박준혁의 계급장이 뜯겨나가고 최유라가 수갑을 찬 채 울부짖는 것을 목격했을 때보다 가슴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정점은 관련된 모든 이들이 고통과 어둠 속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달콤한 복수의 정점은 내가 더 높은 곳에 서서 나의 정의와 권력으로 가해자의 잿더미 속에서 무고한 인생 하나를 구해내고 가해자들이 감옥의 내벽 안에서도 자신들이 버렸던 사람의 위대함 앞에 고개 숙여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회장님, 댁으로 모실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서윤은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거의 밤굿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미련도 남지 않은 진정으로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만의 세계, 지태시와 새로운 기술의 정점이 내일 그녀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GTEC 글로벌 본사 캠퍼스는 늦가을의 황금빛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20층짜리 고층 빌딩의 거대한 강화 유리는 한 점 구름 없는 푸른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지휘부에 납품할 차세대 국경 감시 장비들을 컨테이너 트럭에 싣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긴박하고 전문적이며 활기 넘치는 업무 분위기가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 지성과 땀으로 쌓아 올린 실질적인 가치의 세계였습니다. 교활한 계산이나 뒷돈이 오가는 거래가 설 자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서윤은 가장 높은 층의 사무실 책상 옆에 서서 향긋한 연꽃차를 여유롭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우아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닿는 단발머리는 귀 뒤로 단정하게 넘겨가느다란 목선과 반듯한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책상 위 태블릿 PC에는 군 공식 정보 사이트에 짧은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전직 대위 박준혁 및 공범, 뇌물수수 및 고의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 기사 아래에는 덥수룩한 수염에 텅 빈 눈으로 피의자석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색 수의를 입은 박준혁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장기 하나 없는 초췌하고 쇠약한 얼굴의 최유라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운송회사 아가씨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씨 집안의 모든 재산은 탈세 및 불법 트럭 비호 사건의 확대 조사를 위해
압류되었습니다. 이서윤은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 화면을 껐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명예를 짓밟고 부귀영화를 좇기로 선택한 그날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법은 항상 공평했고 하늘의 그물은 비록 성기게 보일지라도 결코 누구 하나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서윤에게 그 판결은 그녀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그녀의 생각 속에 아주 잠시라도 나타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리고 비서가 밝은 얼굴로 새로운 프로젝트 승인 서류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국방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택계 고고도 보안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가장 큰 프로젝트이며 국내 업체로는 저희가 유일하게 총괄 기술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휘부 어르신들께서 계약 체결을 위해 직접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이서윤은 서류처를 받아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의지와 자부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5년간 실험실에서 그녀와 동료들이 쏟아부은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몰리고 가족과 엄마가 될 권리마저 빼앗겼던 한 여자가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일어서서 자신을 버렸던 자들이 부끄러움과 굴욕 속에서 우러러보게 만드는 기술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큰 회의실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주세요. 이서윤은 고개를 들어 환하고 에너지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위해 다과 좀 준비하라고 주방에 일러주세요. 오늘 다들 고생 많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집무실은 다시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이서윤은 찻잔을 들고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길 아래 분주한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 유리벽에 부딪혀 파도 소리처럼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목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고통스러운 기억, 차가운 비 내리던 밤,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그림자를 붙잡아 두던 족쇄 같은 물건. 하지만 이제 이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그 목걸이가 담긴 붉은 벨벳 상자를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원한을 되새기게 할 어떤 물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먼지가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핏줄을 위해 공평함을 되찾겠다는 맹세를 완수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20층의 바람 부는 발코니로 나선 이서윤은 맑고 서늘한 하늘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아이보리색 정장을 따뜻하게 데우고 풍파를 겪어낸 여인의 세련되고 날카로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광활하고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지평선이 손짓하고 그녀만의 독립적이고 긍지 넘치며 찬란한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인생은 본래 선택의 연속이며 인과응보는 항상 가장 공평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복수가 적의 목숨을 피로 갚거나 고통과 원한 속에서 울부짖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신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여성 이서윤에게는 가장 달콤한 복수의 정점이 바로 무심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혁과 최유라는 차가운 감방의 내벽 안에서 굴욕과 후회를 곱씹으며 남은 평생 서로를 탓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군사재판의 판결은 그들의 경력을 끝내겠지만 양심의 판결이야말로 그들의 영혼을 출구 없는 지옥에 가두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비겁함의 그늘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멸하고 버렸던 여성이 꿈에서도 닿을 수 없는 명예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을 평생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이서윤에게 정의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어왔음을 확인시켜주는 백미러일 뿐이었습니다. 5년 전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더 이상 골마 터지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풍파 앞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견고한 갑옷이 되었습니다. 오늘 높고 바람 부는 하늘 아래 이서윤은 더 이상 뒤의 잿더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찬란한 태양 아래 당당하고 침착하며 긍지 넘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한 여성의 인생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오늘 저희 안온한 행복의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청과 경청이 저희 채널이 매일 더 좋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나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채널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